이제 동등희생의 원칙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봤었냐면요. 조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조세 부담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게 공평한가 살펴봤는데 수평적 공평성은 똑같은 능력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세금 낸다는 것이고 수직적은 아니 능력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뭐 그 원리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와닿지 않고요. 많은 논란이 있어서 거기 보시면 동등희생의 원칙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세를 필요해서 세금 내겠다는 건데 희생이 세금을 내는 희생이 동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얻게 되는 희생은 치르게 되는 희생은 효용의 감소로 표현하는 게 경작은 늘상 이제 효용 이런 거 소비자 잉여 이런 개념으로 측정하잖아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1번에 보시면 희생의 절대량 절대 희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의 비율, 그렇죠? 약간 비율 측면에서 희생을 평가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제일 밑에는 한계에서의 희생, 한계 희생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요, 딱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우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절대를 우선 잘 보셔야 되는데 점띵 첫 번째 보면 자 밑에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뭐가 있나 보면 소득이에요. M으로 돼 있는데 Y로 해도 되고요. 그냥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체감하는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감한다라고 하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즈워드랑 공리주의 그거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의 소득이 여기였었는데 M0였었는데 M1으로 소득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희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절대 토탈 개념으로 따지면 이 면적만큼 그쵸? 높이가 한계 효용이니까 이 면적이 총 효용의 감소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면적으로 나타내는 게 절대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이 갑부고요. 여기다 하나 보조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냥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이 그려도 되는데 조금 그림 처음 그릴 때는 어색하니까 이렇게 따로 그리시는 게 더 편해요. 자, 한계 효용이 두 사람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체감하는 정도가.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은 지금 소득이 이만큼이니까 많이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은 소득이 이렇게 작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M0 B라는 사람 여기는 A라는 사람 소득 이렇게 있으면 자, 빗금친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이 면적하고 똑같은 정도로 소득을 덜어낸다라고 하면은 요만큼만 덜어내도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요 면적이 똑같아지면 그게 바로 절대 희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인데 체감하는 기울기가요. 만약에 가파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훨씬 가파르다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건 보조로 그냥 보세요. 그러면 이 노란 색깔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을 찾는 파란 색깔 한계 효용 곡선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렇게 체감하면 할수록 이게 한계 효용의 체감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누진적이 된다라는 거 그걸 체크해낼 수 있네요. 자, 다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보면 만약에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고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면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한계 효용이 이게 소득이고요. 자,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소득 수준이. 그러면 A가 만약에 절대적인 측면에서 이만큼 희생을 치렀다라고 하면 총효용 감소 크기죠. 근데 B도 같은 면적만큼 감소하면 되는 거니까 요만큼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뭐예요? 소득이 이렇게 높은 사람은 세금을
얘보다 많이 내는 게 누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랑 이거 크기가 똑같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절대 희생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다 쓸게요. 절대 희생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돼요? 갑부가 세금 내는 거랑 가난한 사람 세금 내는 게 똑같잖아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은 갑부는 돈이 많은데 100만 원 냈고요. 가난한 사람도 100만 원 내면 오히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일반 역진적이라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절대 희생 기준을 봤을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에요. 수평이다라고 하면 수평이면 오히려 역진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누진적이 되려면 그림을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정도가 이렇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누진성에 가깝게 되고요. 수평에 가까우면 오히려 역진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해가지고요. 음영 처리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동등희생의 원칙이 누진세 과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옆에 밑줄 치세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 효용이 급격히 체감해야 함. 급격하게 체감.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감하는 정도가 이거는 체감 안 하고 있고요. 체감할수록 누진적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급격하게 체감하면 요 전체 면적이 여기선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요만큼 상실되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더 많이 뜯어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이해하세요. 자, 여기서 사무엘슨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공공재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용어는 이름은 사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게 거기 밑에 화살표예요. 거기 밑줄 치세요.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거기까지만 밑줄 치세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요. 탄력성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다시 할게요. 자, 우선 그림 자체가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예요. 한계 효용 곡선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는 거고요. 자,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건 노란 색깔하고요. 저기 파란 색깔하고 이게 두 개 같이 놓고 볼게요. 한계 효용 B, 이건 한계 효용 A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나와 있는 용어를 보시면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썼어요.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 자, 이거 다시요.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할 때 처음에 탄력성 개념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재정학에선 요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탄력성 뭐 여기서 쓰이기 때문에 보는 거니까 혹시 헷갈리시는 분은 그거 동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계 효용이 이거 가로로 묶으세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맥락으로 소득이 변했을 때 한계 효용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가 외부적인 충격을 주는 게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성 얘기할 때 뭐 기울기, 역수다 이렇게 달달 외우는데요. 그건 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도 오히려 거꾸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소득이고요. 여기가 한계 효용인데요. 자, 소득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점에서 시작하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로 해볼게요. 감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자,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가예요. 소득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A의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데 이만큼 체감하고요. 파란 색깔 B의 한계 효용은 이만큼 체감하네요. 어느 게 더 민감하게 변한 거예요? 파란 색깔이 더 민감하게 변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한계 효용 곡선이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변하게 되면 얘가 훨씬 더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이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쪽에 가보시면 한계 효용 곡선이 수평일수록 역진성에 가깝고 우하향할수록 누진성에 가까운데 우하향하는 정도가 훨씬 더 민감하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체증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그때는 누진성에 가깝다라는 얘기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경제학적 용어로 쓴다라고 하면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누진적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경제학적 원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 표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잘 유념하시고요. 다음 2번 보시면 희생의 비율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거대로 보면서 할게요. 알파와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총 효용 중에서 여기로 보시면 전체 총 효용 중에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소득이 이렇게 감소해서 총 희생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 희생이 커진 거잖아요. 알파 베타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내가 원래 소득이 이만큼 있었으면 이만큼 총 효용을 누리고 있었는데 소득을 일부 뺏어감으로써 B만큼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희생은 요 B만 가지고 비교를 하자라는 게 절대고요.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B. 그래서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의 크기를 가지고 비율로 잡아서 평가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점띵 두 번째 거의 밑줄 치세요. 뭐 결과를 이건 머릿속에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고 만약에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럼 비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건 요 경우예요. 요 경우. 그렇죠? 수평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에서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 구구절절 이거 설명하면 그냥 오히려 부담되니까 요 절대 희생만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나중에 좀 그런 게 있구나 하신다면 객관식 풀면서 또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거 수평으로 놓고 알파 베타 했을 때 비율로 따지면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체감하는 경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체감하면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체감하는 이 공률에 따라 가지고 뭐 누진적일 수 있고 비례적일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가지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점띵 체감하지 않고 똑같은 수준이면 비례적이다라는 거 그것만 잘 보세요. 다음 세 번째 한계 희생이다라고 하면 한계니까 한계 효용이 똑같으면 돼요. 세금을 낸 다음에 한계 효용이 똑같다라는 거는 이게 한계 효용 곡선을 나타내는 거니까 내가 지금 요게 M0의 소득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때 요 높이가 한계 효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 효용. 그쵸? 이게 한계 효용 곡선이고요. 그러니까 요 한계 효용 높이가 곡선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지저분하니까 그림 한번 다시 그릴게요. 너무 자꾸 막 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 사람이 갑부예요. 갑부고요. 요 사람이 노숙자예요.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한계 효용이 똑같다라고 하려면 이 높이를 똑같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뜯어냈어요. 세금을 뜯어냈더니 요만큼 뜯어냈어요. 100원. 그래서 한계 효용 높이가 이만큼이 됐어요. 그럼 갑부한테 세금을 얼마나 뜯어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갑부의 현재 한계 효용은 이건데요. 가난한 사람의 한계 효용은 파란 색깔이잖아요. 세금을 뜯어낸 다음에 높이가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갑부한테는 높이가 똑같아지는 수준까지 이만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뜯어낸 다음에 그 수준에서 높이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누진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소득 많은 사람 이만큼 있으면 이건희 회장은 이 끝에 있겠죠. 끝에 있으면 세금 얼마나 내야 됩니까? 노숙자랑 한계 효용 높이가 똑같아지니까 똑같아질 때까지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상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한계에서의 효용이 한계에서 하면 이 한계 효용의 높이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세금 뜯어낸 다음에 그 한계 효용 곡선의 높이가 똑같아질 때까지 세금을 다 뜯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조건 필요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상식으로 이해하세요. 이거 나중에 또 뭐 이상하게 막 정리해서 뭐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하실 건 없는 거예요. 괜히 공부할 거리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수평이에요. 수평. 한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뜯어냈더니 여기서 한계 높이가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근데 갑부한테 세금을 뜯어내기 전이나 후나 이 높이가 똑같으니까 갑부한테 10원 뜯어내도 높이가 똑같잖아요. 100원 뜯어내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누진성이 성립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 높이만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한계 효용이 우하향해야지
우하향 하기만 하면 돼요. 같아져야 될 때까지 세금을 뜯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누진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대체 이게 복잡한데 정리 좀 해주시죠.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어요. 박스로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 정리해놨는데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언제 누진성이 성립합니까? 동등희생 원리에 따랐을 때 결국 요거는 외우세요. 자, 균등 절대 희생설에 따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이거 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우하향 체감한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냥 문장으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구나. 작다라고 하면 안 되네. 그렇게 외우시면은요. 절대 시험 문제에서 응용력이 안 생기니까 이거 같이 그러니까 그림까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2번 보시면 균등 희생설에 따랐을 때는 한계 효용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돼요. 곡선이면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직선이라는 말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균등 한계 희생설이면 높이만 따지는 거니까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우하향하기만 하면 돼요. 이때는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누진성을 충족시킬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기출문제 놔뒀잖아요. 제일 많이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1번 보시면 자, 균등 희생 원칙에 따랐을 때 역진적인 조세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는 1번 보시면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이요. 이렇게 가파르게 1보다 크게 되면은 그랬을 땐 누진적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1보다 작게 되면은 역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를 좀 바꿔서 표현한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시면 자,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경우에 절대적 균등 희생 원칙에 따랐을 때 언제 누진성이 됩니까?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느껴지셔야 돼요. 소득 탄력성이 한계 효용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소득이 변했을 때 한계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게 느껴지셔서 그림하고 연관 지으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정도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즘 제가 뭐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그냥 단편적인 것보다는요, 뭔가 이렇게 본질을 좀 꿰뚫는 걸 해야지 사실은 뭐 세법이니 회계학이니 이게 다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그럼요,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직은 이제 봄이고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되게 조급해져. 이게 마음인데요, 마음. 마음은 조급해지고요. 공부를 할 때는요, 눈으로 하잖아요, 눈. 이게 이게 외계인 같이 됐네. 아무튼 이게 눈인데. 눈하고 마음하고요. 또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이성. 이게 뇌죠. 머리. 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했을 때는 지금은 좀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요. 이게 자꾸 겨울로 가고 내년 될수록요. 책은 두껍고 공부할 건 많고 마음은 되게 조급해져요. 마음은 막 쿵쾅쿵쾅 조급한데 그러다 보니까 눈은 어떻게 돼요? 두꺼운 책을 빨리 보기 위해서 막 점프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핵심적인 연결 고리가 되는 그런 거를요. 이게 빼먹고 그냥 막 소득 한계 효용 모르겠다 1보다 크면은 누진적이네 막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듬성듬성 하게 되는데요. 머리는 아직 이게 차근차근 안 해가지고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은 제일 빨리 막 저 앞서 가고 눈도 마음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보고 슉슉슉 보고 머리는 아직 정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는 했는데 계속 뭔가 허전하고 또 뭐 객관식은 또 빨리 봐야 되겠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그 1년 계획 세운 게 사실 제대로 막 공부는 했는데 실력과 점수가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느 걸 따라서 공부해야 될까요? 이거 머리를 따라서 가야 돼요. 시험장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번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보시면은요. 자, 시간 얼마입니다. 재정학 40문제인데 뭐 한 30분에 풀어야 되는데 마음이요. 벌써 쿵쾅쿵쾅 거려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우황청심원을 먹고 그러는 건데 눈은 어떻게 돼요? 아니 마음이 조급하고 뭐 1분 이내에 풀어야 되네. 계산 문제 풀 시간 준비해야 되네 해서요. 막 빨리빨리 읽어요. 함정에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머리는 안 되고 시험장 갔을 때는 우리가 정리한다고 해서 표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세법도 그런데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정리해놓은 게요. 전혀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그냥 가면은 바로 읽고 이게 바로바로 자기 몸에 체화가 안 되면은 무슨 동작 1, 2 이거 전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한 마음을요. 이게 조급하지 않게 그리고 막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재정학도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뭐 한 90점 맞고 요즘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대략 한 재정학에서 상법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맞는 얘기긴 한데요. 자칫하다가 재정학에서도 막 50점 나오거나 꽈락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급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한 70점에서 제 생각에 한 75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운 좋으면 80, 운 나쁘면 70, 한 그 정도로. 그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 수업하는 거 정도만 그냥 하시면은
뭐 70점 이상은 충분히 다 넘어요.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나마 샘플로 문제 간단히 몇 개 풀어드리긴 하지만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요. 재정학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샘플 몇 개도 그렇잖아요.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단지 아쉬운 거는 재정학 교과서가 원서나 이런 게 좀 쏟아져 나오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 이슈 다루는 것들 조금 했으면 좋은데 그거는 약간 시사적인 얘기예요. 교육, 의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시험과는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당장은 뭐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머리 속도 느린데 마음과 이걸 진정시킬까요? 라고 했더니 옛날에 천재적인 그 공부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의 방법이 뭐냐면요. 뭐 안 하셔도 돼요. 방법이 근데 이게 필사래요, 필사.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공부를 하기 싫고 날씨는 막 벚꽃 봐야 되겠고 마음은 붕 떠 있고 이게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책을요 딱 보면 재미없잖아요. 재정학 같은 거는 뭐 글씨 쓸 것도 많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보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1번 동등 희생의 원리. 요약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세법이다라고 하면 세법 한 챕터를 나는 물론 20페이지 되겠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마음이 붕 떠서 공부 안 되니까 천천히 다 쓰는 거예요. 이게 필사 전사하는 거죠. 다 쫙 해가지고 글씨 연습도 할 겸. 왜냐하면 2차 볼 때 여러분들 글씨 써서 하잖아요. 늘상 위로는 해요. 내가 글씨를 좀 못 써도 이렇게 다 채점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글씨 못 써도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하는데요. 대부분요 알아보기 힘들고요. 알아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관식으로 시험지 보면 막 한 100명 이렇게 수업 듣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과목 보면 막 쓰는 거 주관식으로 많이 내는데 100장 이렇게 있으면은요 딱 봤을 때 먼저 어떻게 하냐면 글씨 잘 쓰고 이쁘고 꽉꽉 채워진 거 먼저 이렇게 골라놔요. 그리고 글씨 못 쓴 거는요 그냥 자꾸 보기 싫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빈칸도 많다 그러면 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게 글씨랑 요 노트 정리 깔끔하게 하면 왠지 사람이 그래도 채점하는 거니까 밑에 답 물론 이것도 맞아야죠. 근데 뭐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 잘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노트 정리하는데 글씨가 자기가 보기에도 좀 글씨가 이상하다 그러면 난 천재라서 그런가? 그렇게 위라는 삼으시면 안 되고요. 바꾸셔야 돼요. 글씨를 쫙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 칠판 판서하는 것도 저도 타고나서 뭐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판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거고 다른 선생님 중에서도 저희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보면 글씨가 좀 약간 안 좋아가지고 악필이어가지고 좀 강의력에서 더 이렇게 받지 못하는 교수는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글씨 노트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요. 하루에 묵묵히 쫙 써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가지고요. 하루에 10장씩. 이게 뭐 하세요? 음악 들으면서요. 마음 명상을 하면서 글씨 쫙 써요. 그러니까 뭐 이래요. 각야, 격여 뭐 이런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외우시나?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그 글씨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 차트 글씨처럼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죠. 필사하면 요거에 맞춰서 거기 있잖아요. 보기 좋게 뭐 펜글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그래서 그거 할 겸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붕 떠 있다 하면 조용히 명상하면서 세법책, 이거 아직 세법 안 들어가셨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쫙 그리고 아니면 회계학도 뭐 분기하는 거 이쁘게 쫙 천천히.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점프해서 놓쳤던 거. 물론 강사들이 중요한 거를 강조하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사색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자꾸 강의만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만 그냥 짚어주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꾸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그 대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메가스터디니 막 이렇게 인터넷 강의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혼자서 공부를 아예 못해요. 반드시 강의를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는데 사실 뭐 그게 아주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사람마다 다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37페이지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동등희생의 원리 요거는 중요하고요. 다음 세 번째 조세가 갖추어야 할 요건. 조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우리가 이제 전에 챕터 앞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그 뒤에 다시 좀 설명이 있어서 앞에서 간단히 넘어갔어요. 몇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효율성이네요. 효율성. 자, 효율성이다라고 하면 공평성하고 더불어서요. 지금 경제학의 어떤 상황이 잘 돌아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느낌이 와닿아야 돼요. 근데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낭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셨죠? 쓸데없는 낭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조세 부과는 상대 가격을 변화시켜 상대 가격 변화 밑줄 치세요. 자, 조세를 부과했어요.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요거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 가격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시 강의 들으셨으면 거의 나오는데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성적을 만약에 수험생이 이렇게 수업 듣는 학생들이 100명이라 할게요. 그럼 1등서부터요. 쫙 나열을 했어요. 100등까지. 근데 요즘은 이제 상대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0%까지는 A 플러스를 주고요. 뭐 60은 B 플러스 이렇게 준다 할게요. 여기는 A 이상 레인지다. 그러면 1등서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했는데 성적이 너무 나쁜 거예요.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1등이 뭐 한 60점이고 중간 평균이 한 3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성적이 나쁜데 좀 남들 보기에 뭐하니까 제가 그런 거죠.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플러스 20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와 고맙습니다 막 해요. 고마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점수만 20점만 그냥 올려줬을 뿐이고요. 등수가 쭉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엑셀 작업한 거에다가 전부 다 20점씩 올려줘도요. A 플러스 받는 사람, A 받는 사람 이거는 하나도 변함 없으니까 제가 밤새도록 작업했던 거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세를 부과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플러스 20을 주거나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20점을 깎아버리게 되면 순서가 안 바뀌는데 만약에 일부 사람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한다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 썼으니까 안경 쓴 사람들한테만 20점 플러스 해주고 나머지는 안 올려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군데군데 안경 썼으니까 올라가고 얘도 안경 썼으니까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전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안경을 안 쓰면 점수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경 다 안 쓰시는데 쓰셨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렌즈가 없어요. 그냥 이 빈 안경 저도 안경 썼으니까 20점 주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동을 하시게 되고요. 저도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이렇게 순서로 쫙 나열한 엑셀로 정리한 이 표가 다 막 뒤죽박죽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작업을 하게 돼서 낭비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상대 가격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 순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순서가 바뀌게 되니까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세를 부과했는데 상대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낭비를 없애는 비효율성을 야기하지 않겠죠. 그런 조세를 우리가 럼썸 텍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우선 상대 가격에 변화시킨다라는 그 표현 그래서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낭비가 발생하고요. 이 낭비를 우리가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낭비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조세를 부과했는데 상대 가격 변화가 없으면 비효율성이 야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현실에서 그런 조세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론상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노동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근로의욕, 또 이자소득세 부과하면 아이고 저축했더니 나만 세금 냈네, 저축 안 한 사람은 이득 보고 저축의욕,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의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영향,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창문세 나와 있는데 옛날에 중세시대 때 여기 보세요. 돈 많은 사람에게 이제 국가에서 왕이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측정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요. 그냥 간편한 심플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집의 크기를 재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니까 집이 크면 클수록 창문이 많구나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딱 봤을 때 창문 개수가 많으면 너는 잘 사니까 돈 많이 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창문을 다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창문 없애고 그걸 막아버리고 벽으로 막거나 그럼 우린 창문 개수로 소득을 계산하는 거니까 아니면 창문을 다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요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행동을 막 하게 되니까 거기서 쓸데없는 낭비가 발생하고요.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되냐면 사람들이요 어두침침한 그 창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분위기가요 꿀꿀하고 음울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막 사회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는 다시 없애기 시작했던 다시 창문세를
폐지하는 뭐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람들의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고요. 그래서 낭비가 발생한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차차 보긴 할 건데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조세가 개인 행동에 영향 미친다. 개인 행동 밑줄 치시고요. 위에 나온 것처럼 근로의욕 밑줄 치시고 저축의욕 밑줄 치시고요. 아, 이런 것들 개개인의 선택, 행동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렇겠죠. 2번 보시면 더 나가서는요, 결혼의 의사결정, 이혼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뭐 부부를 합산해서 과세한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살되 결혼신고는 혼인신고는 하지 맙시다. 이럴 수 있고요.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이혼했더니 또 뭐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면은 이혼 안 한 것처럼, 물론 따로 별거하지만 뭐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네요. 그거는 뒤에 다시 또 결혼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다음에 2번. 자, 조직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개인 회사일 때랑 아니면 주식 회사일 때랑 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에 따라서요.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또 3번 보시면 자, 이것도 뒤에 나중에 볼 텐데 일반 균형 효과, 일반 동그라미 치세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전에 일반 균형 살펴본 것처럼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장을 일반 위에 모든 시장을 하나의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을 전부 다 상호 연관관계까지 고려해가지고요. 동시에 분석하는 것을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사과랑 배시장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세 과세하게 되면 저축뿐만 아니라 자본 스톡 등등에도 영향 미치고요. 자본 스톡이 감소하게 되면 노동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서 근로자의 임금도 하락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비 효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고요. 그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하면 위에서부터 이게 눈덩이가 내려오는데 그게 파급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세무사가 더 중요하게 되니까 세무사 시험은 좀 많이 늘리고 뭐 1000명 이렇게 더 늘렸어요. 2000명 이렇게 늘리고, 예를 들면 이분이 만약에 회계사를 되게 싫어해요. 세무사는 좋아하는데 회계사는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내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어려워서 800명밖에 안 붙었어요. 1차 시험을. 원래는 2000명 붙어야 되는데 뭐 그거 난이도야 뭐 쉽죠. 그러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회계사에서 세무사로 다 이렇게 그냥 공부가 바뀌게 되고요. 그럼 교재들도 어떻게 돼요? 회계학에 쓰이는 뭐 경제학 이런 시장은 축소가 되고 오히려 재정학 이런 시장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경제학 강의하는 사람들은 슬퍼서 울고요. 연봉이나 임금도 떨어지고, 재정학 강의하는 사람들은 좋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공표효과랑 자본화 별표하세요. 공표효과.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데, 자, 어떤 조세가 옆에 읽어볼게요. 부과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것, 예정이라고 발표, 예정 밑줄 치고 발표 동그라미 하세요. 자,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대응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화살표 보면 지금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조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지금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향후 조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다시 또 예정 밑줄 치고 발표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늘상 세법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013년도에 적용되는 세법은 2013년 개정된 그거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시험은 2014년도에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14년까지는 뭐 기본적인 건 다 공부하겠죠. 근데 이때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1월 1일 날 뭐 만약에. 그래서 2014년인데 시험은 이때 봐요. 시험.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해요. 나는 2014년 시험 보지만 지금은 2013년이니까 12월 31일까지 2013년 공부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14년부터는 바뀐 걸로 공부해야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미리 아직 여기 개정해서 발표되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때 만약에 개정된 걸 발표가 이때 했다고 해요. 2014년도부터는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보는 게 2014년이면 여기서부터 2014년 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네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2014년 걸로 막 미리 알고 있으면 여기서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2014년 하고 이미 발표가 났는데
여기서부터 바꾸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표했고 그 발표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공표했고 그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행동을 옮기게 된다라는 거. 그게 공표 효과예요. 그 표현만 체크해 두시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거기 나와 있네요. 넓은 면적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중과세하겠다라고 하면 하겠다. 그 미래 표현이네요. 앞으로 뭐뭐 하겠습니다. 발표한 거예요. 현재 동그라미 치세요. 현재 단독주택 보유가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지만 뻔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요. 리카르도 등가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단독주택의 매매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공표효과고요. 나중에 보면 자본화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본화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 볼게요. 왜곡적인 조세와 비왜곡적인 조세 나와 있는데 왜곡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첫 번째 줄 끝에 교란이라는 말 있죠?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그 상대 가격을 바꾸어서 낭비 발생한 거 이거를 어떤 선택에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가 행동이라든가 선택에 왜곡을 초래했다 이런 말을 자주 쓸 거예요. 교란을 초래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요거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중에 이게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다시 그림으로 보긴 할 텐데 왜곡, 교란이 발생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이거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토션을 우리가 번역한 표현이에요. 그냥 그 표현만 익숙하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자세하게 뒤에서 할 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 왜곡이 없는 조세를 비왜곡적인 조세 나와 있잖아요. 비왜곡적인 조세 밑줄 치시고요. 왜곡이 없는 조세네요. 왜곡적인 조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럼프 썸 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럼프 썸 텍스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동에 변화할 요인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20점 플러스 줍니다라고 하면 20점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할 요인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받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20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요걸 선택하려는 사람들은 막 군대를 일부러 갔다 오겠죠. 가산점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행동의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끼치지 않는 왜곡이 없는 조세를 럼썸 텍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은 찾기 어려워요. 그나마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사람 머리에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인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문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많으면 과세가 높아지게 되니까 창문을 다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릿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머리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두세가 그나마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조정할 수 없는 럼썸 텍스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그렇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농경시대에는 애가 한 명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열심히 빨리 키워가지고 농사 짓는 데 써서 일꾼으로 해서 나의 자산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덩어리가 태어났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애를 몇 명 낳을 것인가라는 선택에 또 교란 주게 되니까 길게 놓고 보면 이것도 럼썸 텍스 비왜곡적인 조세라고 하긴 어렵죠. 다시 여기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인두세는 비왜곡적인 조세다 맞아요 틀려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하실 때요. 그냥 하나만 놓고 OX만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단편적인 측면에서 보긴 좋은데요. 이게 그 재정학 같은 것도요.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 지문 5개를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면 럼썸 텍스는 인두세는 비왜곡적인 조세다. 그건 맞는 거고요. 다른 게 다 맞았으면은 인두세는 비왜곡적인 조세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요즘 이제 내일 시험이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문 3번 딱 줘가지고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 그거는 아주 난이도 떨어지는 건 딱 보면 맞냐 틀리냐 그거 되는데 난이도가 좀 높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린 게 있나 없나 그걸 좀 봐야 돼요. 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2-3문제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전체적인 지문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 인두세, 럼썸 텍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밑에 교정적 조세라는 거 밑줄 치세요. 교정적 조세.
교정, 망가진 거를 고치는 조세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번에 피구세 이런 것들, 공예세, 그쵸. 시장 실패 망가진 환경에 부과하는 조세니까. 자,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첫 번째, 후생이 개선돼요? 아니면 나빠져요? 개선됐죠. 그러면 피구세를 부과했을 때 교정세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낭비가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상대 가격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생 손실은 있지만 교정세를 부과하기 전보다는 좋아졌다.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이거예요. 100점. 근데 지금 상황이 60점인 거예요. 피구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60점보다는 좋아져서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구세를 부과했더니 이전보단 좋아졌어요. 사회적 후생이 개선됐으니까 파리토 개선 얘기할 수 있지만 파리토 효율적인 단계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현실에서는요. 조세라는 게 붙으면 럼섬 텍스를 빼놓고는요. 전부 다 왜곡을 야기해서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정적인 조세는 그렇지만 역시 좋은 거긴 해요. 좋은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 효율성을 충족하는 비효율성이 제로인 그런 조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몇 가지만 체크하세요. 행정적 단순성 나와 있고요. 징세 비용과 조세 수능 비용. 우리가 전에 봤던 표현이에요. 징세 비용 용어만 체크해 두시죠. 자, 징세 당국이 징세에 따른 비용, 세금 내세요 막 거들어 다니는 비용. 이게 많을수록 이것도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2번. 조세 수능 비용. 수능 동그라미 치세요. 수능. 주체가 뭐냐면 세금 내세요 했을 때 자발적으로 만약에 세금 낸다라고 하면 이건 수능성이 높은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의사결정할 때 외부 비용 있잖아요. 투덜투덜 세금 낼 때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능 비용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더 나가서 화살표 보시면 우리 현실에서는 세무서식을 작성하고 세무서 가고 대기하고 이런 거 이 길수록 투덜투덜 되게 되는 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옛날에 봤던 의사결정 그거랑 마찬가지로 최적 조세 행정 규모는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두 개 비용 그거를 합친 거를 극소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신축성 볼게요. 자, 신축성이라는 것은 밑줄 치시죠? 세율이나 세원이 변경되었을 때 신축적이다. 이거는 얼마나 민감하다 있죠? 민감에 동그라미 치세요. 얼마나 민감하게 민감 동그라미 치고 반응 동그라미 치시고요. 탄력성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축적이냐, 얼마나 민감하냐, 얼마나 탄력적이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축성이 있는 게 훨씬 바람직한 조세가 되겠죠. 경직되면 우리가 탄력성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정치적 책임성. 자, 납세자인 국민이 자신이 조세 부담 낸 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냈고 어디다 쓰이는 거. 말 그대로 투명한 세제가 되겠죠. 3번. 그 표현 참고로만 보세요. 불평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이 걷어들이는 게 바람직한 조세다. 맞는 얘기죠. 자, 공평성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아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1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일한 체크하시면 되겠죠.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조세를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고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거. 현실에선 좀 쉬운 건 아니죠. 우리나라야 큰 상관없지만 인종이나 종교가 다르고 장애인, 노약자 이런 문제들. 다음 수직적 공평성 볼게요. 달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지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달리 대우를 하는 것을 수직적 공평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 좀 했는데 여기 나온 걸 좀 더 그냥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집어넣었어요. 자,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소득.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소득이 높으면 능력이 높다, 능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득도 문제네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소득을 벌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500만 원 번 사람이 능력이 있다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번 건데 이 사람은 하루에 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소득이라는 얘기는 한 달이라 해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똑같이 한 달인데
유량 개념이니까 소득이 한 달 개념인데 얘는 하루에 만약에 한 달이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고요. 얘는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같이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이지만 얘가 더 적게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소득은 작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얘가 훨씬 더 높은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노동시간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건 가로로 묶으시고요. 서로 다른 시간을 노동했는데 소득이 동일한 경우 적게 노동시간 투입한 사람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거기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실현된 소득뿐만 아니라 미실현 소득에도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소득세에서 그걸 발생주의라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자, 화살표 보면 자본이득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것도 소득 능력 소득 증가한 걸로 발생했다라고 봐서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실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3번에 보시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했는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우리가 누진세 구조를 하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또 하나는 네 번째 귀속소득, imputed income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속 동그라미 치시고요. 농부가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그쵸? 임대료 같은 거 우리 학원 같이 뭐 따로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건물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는 돈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거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소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소득으로 얘기하면 뭐하니까 대안으로 언젠가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는 그러더라도 최종적인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는 소비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씀씀이를 보고 능력의 여부를 평가하면 어떻게 했는가? 뭐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 소비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 1번에 볼게요. 지하경제 만연으로 소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경우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왜냐면 지하경제 포착 잘 안 되는데 그 지하경제 한 사람도 뭔가는 뭐 살 거 아니에요. 명품 사고 자동차 외제차 사고 뭐 그러면 그때 과세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 소득세도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소득이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자 소득 저축 잘 안 하려고 해요. 저축 안 하게 되면 자본 축적이 안 되고 그럼 경제 성장하는데 탄환이 없으니까 밑거름이 없으니까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세가 이득이다. 요거는요 나중에 소득세랑 소비세 논쟁에서 또 자세히 우리가 보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돈을 썼습니까? 내역서까지 다 봐야 되니까 지출 내역 보게 되면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이 많네요. 다음 세 번째 재산이네요. 그러면 아예 소득 소비 그냥 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소득이랑 일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소득이 한 달에 500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소득이 200도 아니고 20만 원이에요. 시간도 뭐 시간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래서 아이고 소득이 낮으니까 능력이 없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자신의 능력은 아닌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강남에 뭐 500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 또 지금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지만 재산은 많은 거죠. 부는 축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까지 다 해서 그냥 아예 재산을 가지고 능력으로 평가하자. 뭐 부모님의 능력도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재산과세는 과세의 원본이 침식될 그렇죠? 우려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한번 보세요. 다음 편익원칙 뭐 우리가 전에 봤어요. 혜택을 본 만큼 세금 내는 거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조세의 기본 용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10분간 쉬었다 할게요.